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오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 한 전망치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일 벌어집니다. 작년에도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잡았다가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깎았고요. 또 추가 경정 예산을 잡아서 급하게 불지피기에 나섰는데 이런 반복이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밋빛 전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내놓는 것보다는 우리는 현실적인 전망치와 대책을 원합니다.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경제민주화 어디 갔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실종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선심 쓴 것이 아니었다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3, 4부 연말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경제부 기자들 모시고 2013년을 돌아보고 또 굵직한 이슈와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배당락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방향성은 별다르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5% 상승한 2002.28포인트로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지만 코스피는 어제까지 주식을 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배당 투자의 매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합 수준에서 별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16거래일 연속해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를 방어했던 국내 기관은 전기전자, 통신, 보험, 증권 등을 중심으로 7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수창고, 운송장비, 통신 등을 중심으로 7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3영업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역시 그동안 배당 매력이 높았던 통신, 보험, 종이목재, 증권, 철강금속, 전기전자가 하락했을 뿐이고요. 운수창고, 의료정밀, 건설, 전기가스, 운송장비, 기기업이 1% 이상 상승하는 등 나머지 전업종이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었고 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역시 대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코스피의 2000포인트 선을 상회하는 상승 흐름을 연출하게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1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1월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코스피의 또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1월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에게는 코스피의 매력을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된 매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1.62% 상승한 496.77포인트로 마쳤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은 500포인트 선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남겨놓은 영업일 동안에 500포인트 선에 안착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베스트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한진해운과 통신주들의 상반된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하면서 3영업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벌크 전용선 36척을 유동화해서 총 3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부채도 1조 4천억 원 정도 경감될 것이라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매각이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SK텔레콤, KT 등 통신주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와 또 배당 매력 상실이란 두 가지 악재로 오늘 좀 고전을 했습니다. SK텔레콤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KT도 하락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560억 원, KT가 297억 원, LGU+가 207억 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처럼 특정 업체를 영업정지에 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LGU+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이상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었고요. KT 같은 경우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배당나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고배당주였던 통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사라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점진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통신주의 향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올해 증시는 거래일로는 하루 남았네요. 네. 예, 하루 동안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면은 좀 그럴 거고, 내년까지 이어가는 어떤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올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유로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개선 흐름이 내년에는 신흥국 경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겠지만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 규모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동통신 3사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나치게 지급해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의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방통위는 하지만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처럼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차별적인 보조금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 원, KT 297억 원, 그리고 LGU+가 20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 금액은 지난 7월 3개 회사에 총 670억 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 원 규모가 더 많습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이 통사들은 최근 2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인데요. 이통 3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LGU+, SK텔레콤, KT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두 번째 처분 때는 KT가 단독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방통위가 이렇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부과를 해도 계속 내고 또 하고 이런 게 된다면은 해소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네.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가입자를 네.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과징금 조치를 네. 취해도
이런 네. 영업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 개를 새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월세 대책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을 동원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전망치보다 약 0.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정책 효과 그리고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 명보다 7만 명 많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 달러에서 내년 49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건설 임대 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은 3개월마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교육 내실화와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3월 중에 나오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단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만큼 내년에 나올 후속 대책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예, 네. 이게 구체적으로 대책들이 또 후속 나오면서 좀 뒷받침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전국에 20만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풀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총 20만 5,372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실제 분양 실적보다 4% 증가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200여 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65개 건설사가 이 같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민간 건설사들이 실제 분양한 아파트 19만 7,700여 가구보다 4%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 물량은 39%나 증가한 13,461가구에 달해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분양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분양 시기는 월별로 나눴을 때 봄 성수기인 4, 5월과 가을 성수기인 9, 10월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위례 신도시 그리고 동탄 2신도시 그리고 미사지구 등이 내년에도 분양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올해 공급량이 많았던 지방은 올해와 견조 17%가량 줄어든 10만 1,911가구가 공급돼 다소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은 제외된 것인데요. 이를 포함하면 내년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더욱 풍성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뉴스 나오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많게 되는데 억대 연봉 회사원 작년 기준인가요?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작년 기준입니다. 네.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작년에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급여 생활자 1,000명 가운데 26명 네. 꼴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도
국세통계연부에 따르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 8천 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은 41만 5천 명으로 2011년 36만 2천 명보다 14.9% 늘어났습니다. 네. 전체 급여 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1년에 2.3%에서 지난해 2.6%로 사상 처음으로 2%대 후반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 원으로 집계돼 3천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3.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93조 6,682억 원으로 전년 84조 1,090억 원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 6,6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2.2%에 달했습니다. 작년 국세청 세입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 6.6% 증가한 192조 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벌어서 이런 세금 좀 많이 내봤으면 좋겠는데 변 기자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예, 달러당 엔화 환율 5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엔화 약세 계속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달러당 엔화 환율이 한때 105엔을 넘어서면서 엔화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엔 환율이 105엔을 넘어선 것은 2008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조치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달러화가 다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엔화 약세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만 2천 건 줄어든 33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 회복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달러의 환율은 다음 주에 107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엔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벌써 107엔이라면은 진짜 110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맛있는 경제 시간이 있고요. 또 영화로 경제를 알아보는 경제영화관 진행합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음식 드시면서 맛만 느끼십니까?
경제도 알아보면 더 좋을 텐데요.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본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영화 볼까 이러면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그럼 팝콘은 내가 살게.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녁을 쏘거나 이런 게 아닌가요? 영화 그만큼 이제 예. 비싸졌다는 얘기겠죠. 네, 오늘 팝콘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예. 네네네. 아, 이런 저 눈치가 없었어요. 네, 영화하면 팝콘. 네. 그래서 이 오늘 맛있는 경제에서 팝콘에 대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왠지 팝콘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드실 것 같아요. 저요? 건강에 안 아니에요. 좋으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착한 식당 네. 검증위원이기도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날 MBC에서 하는 찾아라 마시는 TV에서 검증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되게 평론가고 하니까 뭐 까칠하고 뭐 이럴 까탈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 전혀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투박하고요, 소박하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뿐이지. 네.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4개 중에 가장 네. 맛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그걸 고르는 것 뿐이지. 그렇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처음 먹은 음식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냉면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는 네. 이미 고기 국물을 우려내고 정육을 우려내고 동치미 국물을 섞어내는데 네. 그 안에 미원을 넣어요. 아, 그건 이유가 있어요. 네. 1900년대 초에 네. 이미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일본에서 개발한 미원을 살포를 해요. 아.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요만큼만 넣어도 네. 음식 맛이 막 승화를 하는 거예요. 조미료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조미료요.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시에 평양면허 뭐라든지 평양에서 내려온 네. 냉면들, 이북 냉면들을 먹기 시작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냉면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냉면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조미료를 안 넣은 듯한 심심한 아주 심심한 맛도 그러면은 조미료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들어갔죠. 조금만 넣는 집에서 거죠? 고깃국물 끓여갖고 동치미 섞어갖고 그 맛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안 진짜 좋은 거 해봤어요. 같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뭐냐면 네. 선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먹어본 것들에 관한 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본 사람이 기자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평론가도 될 수 있는 건데 팝콘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팝콘 처음 먹었던 데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저도 영화관에서 어렸을 때? 한 7살? 영화관에서. 뭐 네.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어렸을 때 먹던 거는 즉석 팝콘이 아니고 봉투에 담겨 있는 그렇죠. 거였어요. 제 연식이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제가 극장 가면은 이 박스에다가 A4지 정도 들어가는 네네네. 박스에다가 뭐 오징어 땅콩, 팝콘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상영 시작 전에. 네. 그러면 엄마 저거 뭐 이러면은 골랐죠. 사주시고 팝콘도 왠지 눅눅한 그런 거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장 내에서의 팝콘 문화라고 하는 거 네. 몇몇 분들이 글을 자꾸 쓰면서 이제 독점에 관계된 그 화두를 자꾸 풀어내거든요. 팝콘을요? 네, 그러니까 예. 뭐 극장 내에서는 네. 독점적 지위를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영화 예매권이나 이게 입장권 보면은 모모 세트 사시면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뭐그 독점이라는 단어를 갖고 자꾸 풀어내려고 하시는데 네. 좀 달라요. 이거는 극장의 변천사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무성 영화를 틀기 시작하면서부터 왔던 극장의 초기 형태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일본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스란히 일본의 극장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변사가 있었고 대신 멘트를 해주는 변사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도시락을 팔거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 목판에다 들고 네, 다니면서 간식거리. 엿을 팔고 설탕을 예. 팔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안에는 팝콘은 없었어요. 언제 들어왔죠? 팝콘이 예. 그 공식적으로 그 극장의 메뉴로서 네. 혹은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전쟁 이후예요. 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PX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사실 네. 시중으로 유통이 되죠. 그렇죠. 뒷문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레이션 계열이라든지 통조림 계열, 햄, 소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네. 간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해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사실 초기에 생각을 해보시면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극장에 가면 팝콘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극장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노점들에서 판매하던 오징어라든지 맞아요. 쥐포라든지 군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이 잊혀진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고구마 스틱 이런 것들
그 다시 팔고 있죠. 네. 예, 그런 뭐 사실 것들이. 최근에는 뭐 등장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미 간식 문화로서 장악을 하고 있었다가 네. 극장이 대기업에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수익 분석을 합니다. 유통업자와 배급업자한테 나눠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제세, 공과금 다 제하고 나면 뭘 해야 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면서 대기업이 처음 내걸기 시작한 게 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간판을 걸고요. 맞아요. 네. 못 갖고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마진율이 가장 높은 걸 팔죠. 네.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산음료도요. 예. 탄산음료도 물론 뭐 사이즈에 따라 컵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의 마진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맞네요. 네, 예. 팝콘은 더합니다. 팝콘은 대부분 원가의 10%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나 비싼지요. 네. 이 옥수수 그냥 튀겨서 뻥튀기 하는 건데 사실 네. 뻥튀기 하는 건데 너무 비싸요. 굉장히 비싸죠. 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네. 팝콘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게 실제 그럴 더 것 많다고 같아요. 얘기를 해요. 네. 참 아이러니한 건 그래요. 한국인들은 뭐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익숙해진 장면들을 흉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문화가 흐름이 넘어가듯이 네. 컨텐츠가 흐름이 가듯이 음식 문화가 그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뭐 피자도 마찬가지고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디즈니 계열의 영화를 보면은 늘 네. 홈무비에 네. 팝콘이 이만큼 수북히 쌓여 있는 그렇죠. 것들이 머릿속에 네.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 치즈볼이라든지 네. 뭐 크래커라든지 네. 뭐 M 들어가는 초콜릿 같은 게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그걸 팔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팝콘이 굉장히 영화관의 수익을 올려주는 음식이기는 한데 네. 그런데다 가격을 더 올리는 이제 방법으로 택한 게 종류를 많이 늘린 거예요. 그럼요. 카라멜 네. 조금 바르고 그다음에 뭐 갈릭 팝콘도 있다 그래요. 저는 갈릭도 안 있고요. 먹어봤는데 어니언도 있고요. 치즈 맛도 굉장히 있고. 맛있다라고 그러는데 칼로리는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예. 뭐 양에 따라 틀리긴 한데 소위 얘기해서 무게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네. 팝콘을 무게로 달아서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통에다 넣어서 네. 파는데 1회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장면 한 그릇 뚝딱 먹은 정도예요. 근데 하나 다 1회는 먹으면. 네, 1회는 그 통 전체가 담긴 게 아니고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애인하고 둘이 갔을 때 사는 팝콘 있죠? 네. 그 두 개를 먹고 나면 짜장면 한 3개 정도? 2개 반 그릇 정도? 이야, 이거 예, 몸에도 그런 좋지 않고 데서 칼로리까지 높고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짭조름한 맛을 좀 또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달달하고 톡 쏘는 또 탄산음료가 필요하고 뭐 환상의 궁합입니다. 예, 그런 거를 길티 플레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런 굉장히 죄악이라고 느끼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렇죠. 이 정크푸드 매니아 중에 하나라 네. 팝콘을 참 거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극장 측에서 팝콘이나 탄산음료가 아닌 다른 메뉴를 왜 밀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한때 밀었죠. 뭐 있긴 있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 새로 수입해오거나 예. 이런 것들을 런칭은 하는데 인기가 그만큼 없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미는 이유는 부가가치도 높고요. 마진율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관리가 쉬워요. 다른 음식들 같은 네. 경우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요새 대부분 융단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카펫에 묻어있는 치즈 덩어리가 가거나 뭐 혹은 액체류 뭐 점액류나 이런 게 오면은 굉장히 청소가 힘들어져요. 네. 팝콘 같은 경우는 쉽죠. 소금하고 팝콘이니까 쓸면 되는 거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네. 극장주한테는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을 했을지 몰라요. 그럴 수도 그러다 보니까 있겠네요. 대표 메뉴로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도 홈시어터나 뭐 이런 네. 것들을 갖춰놓은 분들이 많아서 많으세요. 네. 팝콘을 이제 집에서 틀어놓고 팝콘 먹고 이러는데 맛있게 팝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설마 지금 맛있는 경제에서 그런 걸 레시피를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네. 또 사이드로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콩을 사다가요. 근데 네. 사실 지금은 대부분 수입 옥수수들이 예. 전량 수입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T교라고 하는 종자가 개발이 돼서요. 네. 국산. 아, 그래요? 팝콘용 종자예요. 네. 가격은 한 6배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사다 튀겨 먹는 방법은 있고요. 아마 네. 예전에 그런 것들은 뭐 보셨을 텐데 혹시나 굳이 네. 한번 맛있는 경제에서 그러는데 직접 한번 해먹어 보면 네. 어떨까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해보자면은 뚜껑에 손잡이가 빠져 있는 거에
숟가락을 이렇게 반쯤 휘어서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을 휘어서 저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없으면 튀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숟가락을 그렇게 특수 제조해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스테인레스 못 쓰는 왜 배달 왔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중국집에서 짬뽕밥 시켰는데 안 돌려준 숟가락 이런 거 있죠. 전 없어요. 그런 걸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안에서 꽂아 넣으면 휘휘 저을 수 있는 기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버터 한 숟갈 정도 넣고 소금 조금만 넣고 그리고 뭐 콩, 그러니까 옥수수. 옥수수는 그냥 팔거든요. 어디 가든. 옥수수 집어넣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중불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휘휘 저어주기 시작하면 부글부글 솟아오르죠. 또 집에 갈 때 팝콘 사갈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근데 진짜 뭐 오늘은 뭐 팝콘 집에서 드세요라는 걸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감칠맛을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소금이랑 설탕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비스킷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전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레시피를 보니까 소금과 설탕이 황금 비율로 들어갈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뭐 케이크라든지 뭐 초코 계열 쪽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쿠키 뭐 할 것 없이 무조건 달달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그 단맛을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퇴교라는 거는 한국 종인데 그럼요. 우리 종자예요. 대부분의 이제 종자는 미국의 몬산토 이런 업체들이 거의 다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몬산토도 그렇고 뭐 카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팝콘으로 사용되는 건 옥수수고 이 옥수수 시장이라는 것도 한때 이제 뭐 선물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이 시장은 요즘 뭐 상황은 어떤가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미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칭송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팝콘용으로 나오는 옥수수 정도가 아니고 바이오 디젤 에너지로 쓰이는 역할 때문에 종자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요. 그 뭐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뭐 조작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기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오일을 빼낼 수 있을까라고 추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구들을 많이 하죠. 가격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독과점이 형성돼 있고 시카고 곡물시장에서도 절대 못 건드리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콩하고 옥수수예요. 시카고 인근에 가보면은 옥수수가 그냥 대평원에 펼쳐져 있는데.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전 비행기 타고 한번 느낀 게 이게 괜히 무슨 반미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말의 사료로 또 쓰이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30분을 날아가는 동안 옥수수 밭이었어요. 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그냥 무성한 옥수수 밭이더라고요. 전 축복받은 땅이구나. 축복받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연료로도 쓰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팝콘 먹기만 하는 것이기도 먹기만 한다고 볼 수 없는 옥수수. 연료로도 쓰이는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저는 금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맛있는 음식에 이어서 재미있는 영화에서도 경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어린이들이 이제 방학을 맞고 있는데요. 한번 애니메이션 한 편 어떨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빙하시대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런 상상 어릴 때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상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 베지 감독의 작품인데요. 지난 10년간 사랑을 받아온 그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첫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2년까지 4편의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나와 있는데,
2012년에 나왔던 마지막 영화 애니메이션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아이스 에이지 4편입니다. 지구가 하나의 대륙에서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는 그런 그 지각 변동기의 동물들의 모습을 좀 상상력으로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1편밖에 못 봤는데 4편까지 주인공이랑 다 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어떤 이 영화 내용으로? 재밌는 게 10년 동안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데이트했던 이런 이제 그 커플족들이 나중에는 아이를 가지고 다시 영화관에 찾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메머드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메머드 그 매니는 이제 아내 엘리 그리고 이제 딸 피치스와 함께 평화로운 이런 원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는데요. 이제 메머드 매니는 이제 절친한 친구인 이제 금치호랑이 디에고 그리고 그 나무늘보 시도와 함께 빙하 한 조각을 타고 망망대해를 떠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갈망을 하는데요. 하지만 막 이렇게 태풍도 만나고 또 나중에 막 땅과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 살아갑니다. 이런 위기를 다 넘기고 나니까 오랑우탄 그 거트 선장이 이끄는 또 해적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또 해적들을 또 이겨야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험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야기 갖고 지리 이야기나 지구과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제를 또 찾으셨나요? 네, 방금 제가 해적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해적이 경제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헐리우드 작품을 보면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게 참 많은데요. 특히 막 천신만고 끝에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실은 보면 그 호메로스의 그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디세이아에도 보면 이제 해적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해적 이야기를 서양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이 해적으로부터 시작됐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영국과 해적 어떤 관계인가요? 네, 16세기를 보면 당시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가 바다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영국은 별로 변변찮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때 이 해상 질서를 뒤흔들었던 게 영국의 유명한 해적 존 호킨스와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사실상 지지를 했고요. 이제 이 지지를 등에 업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을 막 약탈을 합니다. 당시 이제 해상권이 약했던 영국은 이런 해적들이 영국의 부를 증대를 해주고 또 영토를 확장해주는 예국자다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요. 주변국들이 막 항의를 하면 사실 우리는 이 해적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해적들 정말 골치다 이렇게 그냥 말로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해적인 그 드레이크는 1580년 처음으로 세계 일주에서 성공하기도 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해적에게 투자를 해서 또 막대한 돈을 벌고 나중에는 직접 기사 자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속내를 알게 된 스페인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침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열흘간 치열한 해전을 벌입니다만 결국은 영국한테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해적인 그 드레이크가 고안한 그 화공전이 아주 무시무시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 해군은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까지 제압을 하면서 식민지를 추후에 건설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권을 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적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 해적이 중세나 그 이전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도 역시 그 가장 큰 물류축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적의 존재는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대 그리스 무역의 중심지였던 동지중해 그리고 에게에는 상인들을 약탈하는 해적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의 그 킬리키아 그리고 그리스에는 해적들의 거점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항상 보면 그 그리스와 로마 세퇴할 때마다 해적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18세기 서양에서는 해적 문학이 꽃을 피우는데요. 그 유명한 그 로빈스 크루소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아마 영화든 책이든 다 읽었을 것 같은데 보물섬. 맞죠. 그리고 이제 특히 20세기 들었을 때는 정말로 잊지 못하는 해적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해골기 그리고 황금, 애꾸눈 사실 해적의 대명사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대명사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개척 정신을 심어주는 면이 없잖아요. 네. 해적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적이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 때문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나는 해군이 되느니 차라리 해적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애플의 혁신적인 창의성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해군이 아니라 게릴라 정신을 가진 반항적인 해적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해적이 되자. 이렇게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영국에게 필요한 것은 해적 정신이다. 아, 그랬나요? 이렇게 예. 밝혔는데 그때 이제 썼던 단어가 이제 버커니어링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버커니어라는 건 17세기 후반에 그 카리브해에서 스페인을 괴롭혔던 해적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해적 정신을 영국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약탈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해적들처럼 기업가적인 모험 정신을 가지자.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하거나 또 경제에 있어서나 또 필요한 것이 이런 혁신,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경제에서 쓰이는 또 다른 해적의 의미도 있다고요? 네, 결국 그 해적에 대한 또 원래 의미인데요. 네. 주로 이제 해적판 많이 들으시죠? 아, 네. 네, 이제 저작권 침해를 의미를 하는데 1952년에 세계 저작권 협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외국의 저작을 발행을 할 때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행 허가를 얻고 규정된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세계 저작권 협약인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정당한 인세를 지불하지 않고 타국에서 무단으로 어떤 책 같은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이런 행위 해적과 같은 해적적인 약탈이다 이러면서 이제 해적판이다 이렇게 네. 부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한 것은 서울올림픽을 앞뒀던 1987년입니다. 네. 아마 지금 나이 한 30대 후반 되는 분들부터 기억을 하면 1990년대, 80년대 아마 일본 만화 그리고 일본 많이, 애니메이션 해적판이 예. 국내에서 많이 유통됐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랬죠, 예. 네,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저작권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능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책 해적판보다는 영화나 그리고 음원의 해적판이 많습니다. 특히 그 최신 개봉작, 복사판이 엄청적으로 많이 나도는데, 네. 이거 아무리 이런 우리가 저작권이 강화되더라도 꼭 이런 또 저작권 침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규 기자께서는 이런 어둠의 경로로 보진 않으시죠? 예, 저는 항상 돈을 주고 네. 굿 다운로드를 이용합니다. 굿 다운로더 박범규 네.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연말 특집 때 잠깐 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저희 생생경제가 12월 들어서 금요일마다 야심찬 기획을 내놨었습니다. 연말 특집, 우리 경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제에 담당하는 기자들, 2013년 경제 이슈를 어떤 것들을 크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게 더 재밌죠? 기자들만 알고 있는 뒷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